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성공 스토리 만남을 진행하게 된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직업적 멘토가 될 명사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직업과 인생 그리고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들어볼 텐데요.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함께하면서 어디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성공 시크릿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무엇인가를 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 다만 무엇인가를 하기에 늦은 마음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요. 불혹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서 세계를 평정하셨죠. 저도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궁금한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한복이 그녀의 인생이 된 나이는 40. 그녀의 꿈과 열정 앞에 나이는 단지 형식적인 숫자에 불과했다. 아름다운 색에서 한국의 멋을 본 그녀는 한복의 세계화를 꿈꿨다. 전통 한복의 현대적 변화를 시도하여 모던 한복을 탄생시켰고 1993년 파리 프레타포르테 무대에 한국 최초로 참가하여 바람의 옷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 후 끝없는 도전. 2000년 뉴욕 카네기홀에서 패션쇼. 2004년 뉴욕 맨하탄의 이영희 박물관 개관. 그녀는 패션 코리아의 주역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 그녀의 꿈은 끝나지 않았다. 한복을 명품 브랜드로 만들고자 하는 그녀의 꿈은 오늘도 계속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입고 오신 의상도 직접 디자인하신 것이죠?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그건 뭐 어디에 영감을 둬서 만드신 건가요?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제 예. 우리 그 한복에 남자들 마고자 있죠. 예. 그 마고자에 이제 이 깃을 높이 좀 달고 예. 여기 직선으로 헐렁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예, 요새는 이제 한복을 개량 한복이 나와서 많이들 입는데 저도 오늘 선물 받은 이것도 디자인하셨는데 네, 이거는 네. 어디에 기반을 두신 건가요? 변호사님은 이제 좀 특별한 옷을 입으셔야 될 것 같아서 예, 감사합니다. 그 양복에서 입는 그런 조끼보다 예. 옆으로 이렇게 된 것이 우리나라 그 깃이거든요. 아, 예. 여자들 그 저고리에 깃이 달려 있잖아요. 그 깃을 살려서 한쪽만 한번 해본 것입니다. 양쪽에 하면 조금 이제 약간 좀 나이 들어 보이고 해서 아주 젊게 멋있게 한다고 해봤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근데 보통 한복하면 그 오방색이라고 그래서 뭐 울긋불긋한 색, 그걸 저희들은 떠올리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의 한복은 그 회색 계열이 또 오늘도 한복이 좀 회색 계열이 많은데, 검정색이죠. 예, 검정색이나. 검정색. 근데 특별히 그 회색이나 검정색을 좋아하시는가요? 회색은 어떤 색과 이렇게 같이 조화를 해도 그 아름다움이 돋보였어요. 아, 예. 그래서 나는 그 회색 하나만이 좋은 게 아니고 예. 회색과 어떤 색의 조화가 됐을 때 그 색의 아름다움이 굉장히 돋보여서 저는 이제 회색을 많이 쓰는데 제가 스스로 그 회색을 찾아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어떤 만물도 다 불에 태워보면 다 회색이 되거든요. 아, 그렇죠. 깜장도 회색, 또 빨강 뭐 옷감을 태워도 회색. 그래서 회색이란 모든 색과 조화를 하는구나. 사람도 어떤 사람과도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좋겠구나. 예. 나는 뭐 언젠가 회색 같은 색이 되고 싶다. 사람이 되고 싶다. 선생님은 비교적 좀 늦은 나이에 한복 디자이너의 길에 쓰시게 되셨죠. 그렇게 늦지 않았는데. 아, 그러셨어요? 근데 어떤 계기로 한복을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이 됐냐고요? 예, 정말 저는 한복이 무슨 운명처럼 느껴져요. 어떨 때 지금에 생각하면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그냥 내가 좋으니까 그냥 했는데 지금 이제 늦은 나이 지금 진짜 생각해 보니까 항상 어머니께서 이제 옷을 많이 입혀주고
염색도 하고 홍두깨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제가 항상 옆에 있었어요. 딸이 하나니까. 예.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친척 언니가 공무원 가족들은 너무 생활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억지로 무슨 솜을 갖다 줬어요. 솜을. 아, 예, 예. 근데 그 솜이 이제 특별한 솜이었었어요. 임금님만 덮는다는 풋솜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풋솜. 예. 명주인가요? 네, 명주죠. 누에 꽃이니까. 누에 꽃이 하얀 거예요. 솜을 개발하셔가지고 뭐 서울에다가 조금 어떻게 팔아주면 좋겠다 이래서 언니가 너무 나를 아끼고 또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그런 언니이기 때문에 그 거절을 못했어요 그때. 아 당연히 못한다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우물쭈물 가만히 있었더니 어느 날 1000개를 갖다 놨어요 우리 집에다가요. 아, 풋소물이요? 네네. 처음에는 솜만 언니가 주셨는데 거기에 색깔을 입히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서 근데 어떤 일을 시작하면 자꾸 어떤 아이디어가 샘솟지 않습니까? 점점. 그래서 이불을 만들어서 줬더니 또 배가 팔렸어요. 제가 그때 30대 한 중반 됐을 거예요. 30대 후반. 돈 많이 버셨겠네요. 네네네. 그러셨어요? 돈이 뭔지도 모르고 살 때인데 예. 그 저에게 돈도 가르쳐 주면서 또 나의 그 평생 업을 그 언니께서 정말 주신 거예요. 예. 그럼 그 당시에 한복을 만드신 경험이 있으셨나요? 한복도 저는 잘 못 만들고 이제 학생 때 예. 뭐 선제 시간에 한복 만들어라 또 어머니가 10살 때요 동정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자는 시집갈 때 대비해서. 네 이제 결혼하면 남편 동정, 아기들 동정 자기 거는 다 입어야 된다고 매를 맞은 적이 있어요. 여기 그걸 틀리게 했다고요. 그래서 10살 때 제가 동정을 달았어요. 끝끝내. 아, 재능이 좀 있으셨네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솜씨는 뭐 좋지 않은데 예. 하겠다는 그 열의가 있었죠. 지금 생각하니까. 아, 그럼 그 한복에 대해서 이렇게 가정에서 네. 어머니한테 동정 단 것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솜저고리까지. 예, 솜저고리까지 만드셨고 그까지는 배웠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대한민국의 한복계의 대가까지 되셨어요. 네, 그렇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 특별한 공부하지 않으시고 네. 결국은 거의 독학하다시피 네네. 거꾸로 이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요즘은 미대 졸업하고 어디 갔다 무슨 그렇죠. 연수하고 예. 과정을 거쳐서 전문가가 되는데 저는 그렇죠. 먼저 전문가가 떡 돼버리고요. 예. 그 다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거꾸로. 그러셨군요. 네네.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한복을 그 한국이 아닌 세계 무대에 최초로 소개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그런 생각도 하시게 됐나요? 제가 좀 운이 있었는지 뭐 빨리 이렇게 예. 열정이 많아서 그런지 그걸 모르겠는데요. 제가 파리 무대를 꿈꿨죠, 제가. 예. 워싱턴에 가서 또 쇼를 하고요. 해외 첫 쇼를. 4년 후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있다는 걸 제가 또 선전을 하면서 예. 이제 각지에 많이 다녔어요. 이태리, 뭐, 파리에는 처음으로 한복만 가지고 100주년 수교로. 한불 100주년 수교로. 그 갔다 오면서 모든 기자들이 볼 때마다 그 한복에 대한 찬사를 많이 했어요. 그냥 듣기 좋은 그런 찬사가 아니고 정말로 색감하고 그 라인이며 그 천 또 소품들 노리개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세계 무대에 나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파리에서 그 모던 한복 상당히 파격적이고 네네. 그런데 근데 그 바람의 옷을 네. 르몽드 기자가 지어줬어요. 저는 바람의 옷을 지을 감히 그런 마음도 없었고요. 그 바람의 옷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바람의 옷은 너희들 그 한복은 바람이 불 때면 더욱 아름답대요. 이 고름도 고름 휘날리는 치마 거. 고름도 있죠. 저고리 고름도 있죠. 또 뒷자락이 날리지 않습니까? 양장에서는 이 터진 옷이 없거든요. 드레스가. 그래서 바람이 불 때면 더욱 아름답고 아마 세계를 뒤엎을 것이다. 바람을 타고 날아다닐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 자기가 그래요.
자고 일어나니까 스타가 되셨네요. 네, 자고 나서 이제 아침에 보니까 그 한복이 계속 방송 나오는 거예요. 12방송국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옷이 지구상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걸 자기들이 몰랐다고. 역시 한복은 아름답구나. 이제 제가 그때 제가 이제 아주 자신감이 생기고 꿈이 그때 꿈을 진짜 크게 꾸게 됐죠. 그 기사를 보고서.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열정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파리에다가 한복 한복. 숍을 개설했죠. 네네네. 그때 고생스럽진 않았나요? 그 외국 사람은 상대로 8년을 하고.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그 IMF가 나지 않았다면 저는 성공했을 거예요. 예. 보통 이제 그런 개척자의 길을 가시다 보면 네. 힘들면 포기하기도 하는데 선생님은 이제 새로운 모던 한복도 만드시고 파리에 또 패션쇼도 부틱, 하시고 부틱도 네, 만들고. 부틱도 만들고 그러면 그 어려운 고비마다 네. 어떤 꿈과 열정으로 결국 그것을 극복하셨는데 그거를 극복하게 된 그런 어떤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저는 한복을 믿었거든요. 네. 한복이 정말 아름답고 네. 세계 최고의 옷이라는 걸 알고 네, 네. 우리 한류풍이 언젠가는 세상을 다 덮겠다는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왜냐하면 부틱을 만들었을 때는 부틱 없을 때는 그런 걸 모르죠. 부틱이 생기고 이제 한복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색깔을 내가 딱 맞춰주고 가면 그 파리에 아주 여러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절 쪽으로 가야 가까운데 이렇게 우리 부틱을 지나서 간답니다. 그래서 어떤 날 이제 한복을 내가 좀 그만 걸으라고 2년 막 이제 3년 걸어 놓으면 좀 이제 색은 내가 항상 바꾸지만 좀 실증 나니까 이걸 걸지 말라고 이랬더니 뭐 파리 그 직원들이 뭐 난리가 났어요. 안 된다고. 지나가면서 왜 그 한복을 보려고 나는 일부러 멀리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일 꼭 걸어달라고 부탁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우리 한류풍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IMF가 나서 너무 힘들고 했지만 꿈을 접지 않았죠. 뉴욕으로 가셔서 박물관을 만드셨는데 네. 그 박물관 만드신 뭐 경위는 뭐 특별히 또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예. 박물관 만들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거든요. 예, 예. 근데 뉴욕으로 왔는데 뉴욕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파리하고 틀려요. 파리는 무조건 예술적이면 다 호응을 해주고 높이 평가해 주는데 뉴욕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게 돈이 되느냐가 문제지 예술적인 거는 뭐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데 왔구나 하면서 그 카네기 홀에서 한복 의상 쇼를 한 것은 제가 역사상 처음이랍니다. 아직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홀대를 받았어요. 너무 그게 이럴 때 그냥 물건 제가 수집해 놓은 게 많은데 그냥 박물관이나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다가 진짜 내버렸어요. 아, 그래서 박물관이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지금 네. 선생님 이제 한복 문화를 세계에 많이 전파하고 계시는데, 네. 근데 뭐 국내에서도 에펙 정상회담 때 그 네, 네. 정상들한테 한복을 다 입히셨는데 그 외국인들은 체형이 좀 달라서 그 한복이 외국인 체형에 좀 잘 맞던가요? 두루마기는 좀 묘한 옷이에요. 아주 예. 현대적이면서도 고전스러운 그런 옷이거든요. 아, 예. 두루마기가. 그렇게 두루마기를 입어보고 좋아하더라고요. 예. 이거 진짜 멋있는 옷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저는 이제 포켓을 넣어서 그 안에 뭐든 넣기도 하고, 이제 스카프를 멋있게 달고 동정을 없애서 가늘게 선을 친다든지 그런 걸 조금 개량을 했죠. 고름을 안 하고 여기 단추를 크게 매듭 단추를 하고, 거기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그때 입으셨거든요. 그때 무슨 일화가 있어요. 자기는 전통 한복은 절대 안 입는다고요. 그래서 내 건 하지 말라고 막 이랬어요. 얼마나 떨리잖아요. 그래도 부시가 입어야 좀 우리 옷이 더 알려지잖아요. 왜 안 입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판초를 그 전에 뭐 입었는데 네. 너무 이상했대요. 막 자기 마음에도 안 들고 뭐 너무 색도 그렇고 해서 이제 전통 의상은 절대 안 입는다고. 이제
계속 나라마다 자기 전통을 입혔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한복은 이거 더 어렵다고 고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고 제가 연구를 했죠. 아, 고름은 딱 만들어서 달았어요, 제가. 예. 이제 요 단추를 이렇게 띄면은 고름까지 다 같이 떨어져요. 똑딱이를 네. 이렇게, 예. 그리고 딱 해서 그 매듭을 또 잠그면 똑딱이가 또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예, 예. 매듭하고 혹구하고 해서 이제 안 떨어지게 만들었는데 치수도 안 오는 거예요. 치수도. 다른 사람은 20명이 다 왔는데 한 사람만 안 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왔어요. 예. 너무 제가 떨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입어본다 소리도 안 했는데요. 부시만 입어보겠다고 달라 그래요. 먼저 와서. 옛날에 한번 그 실패한 게 있으니까 그런 네, 거 네, 또 그런 옷인가 싶어가지고. 그래 입혔더니 뭐 오케이 뭐 굿 하면서 뭐 난리가 났어요. 자기 마음에 쏙 든답니다. 두루마기가 그렇죠. 나를 찾고 난리 났어요. 어떤 디자이너, 아이와 디자이너 하면서 뭐 밑에서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제가 가서 옷을 다 이렇게 만져줬거든요. 그 도우미도 그 색깔을 맞게 하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다 아름다우냐고 팁을 많이 주더랍니다. 각 그 대통령들이. 아주 그래서 민간 그때, 외교 사절 역할 톡톡히 하셨네요. 그때 그래서 제일 감명 깊은 쇼가 뭐냐 뭐 이런 거 이따 선생님 물으실 건지 모르지만 네, 물어볼게요. 예, 이 쇼도 들어가요. 그 대통령들 에이펙 정상회담. 정상들이 입었던 그 순간이 정말 저는 행복했어요. 선생님께서는 그 국내 최초로 네. 독도에서 패션쇼도 하셨는데 참 국민들한테는 의미 있는 패션쇼였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 패션쇼를 기획하셨나요? 몇 년 전부터 이제 그런 말은 조금은 있었어도 예. 그렇게 심각한지도 모르고 내가 너무 바쁘니까 그냥 슬쩍 이렇게 지나갔는데 점점 그 상황이 좀 다급해지더라고요. 예. 뭐 일본 중학교 뭐에 뭐 독도 이야기가 나온다 뭐 이런 뉴스에서 많이 볼 때 아우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좀 열정이 아직 남아 있을 때 독도에 나는 내 눈으로 직접 가서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 산을 예. 섬을 보고 싶고 또 흙도 만져보고 싶고 공기도 마시고 싶었어요. 이럴 때 내가 가야 되는데 더 바빠지면 못 가고 또 건강 상태가 나빠져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전에 이제 딱 8.15라고 제가 목표를 해놨어요. 예. 8.15에 간다. 이랬더니, 아유, 그때 8.15에 그냥 일본서 오고, 그걸 전혀 몰랐어요. 우리하고 날짜가 비슷해가지고, 매스컴에서 막 굉장히 그걸 유심히 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독도 간다 그랬더니. 근데 그게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제 전화를 다 해보고 다 기후를 알아보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사전에. 무조건 갔어요. 모델 11명, 한 7, 80명이 갔어요. 그랬는데 지금 바람이 불어서 독도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저반이 안 된다고요? 네, 네. 울릉도에서 저반이 안. 너무 그러면 3, 4일, 일주일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에 계속 못 들어간대요. 아, 예. 그래서 그때 그러면 여기 왔으니까 햇빛이나 있으니까 우리가 울릉도에서 그냥 패션쇼를 하자. 옷 가지고 온 거니까. 그래서 쇼를 했어요. 예. 이제 다시 한 달 후에 오겠다 그럴 때는 안 됩니다. 10월 말에 오면 가능합니다. 울릉도에서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그 10월 27일 날 제가 왔는데요. 그날은 너무 날씨가 좋고 아주 잔잔한 호수 같았어요. 그때는 들어가셨는데. 그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처럼 그런 옷을 선덕 여왕도 있고 그 역사적으로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이 100년 후나 50년 후 이런 패션쇼를 보면은
아, 우리는 옛날 조상 때부터 우리 땅이었었구나 하는 것을 좀 머리에 심어주기 위해서 그 독도라는 데를 국민이 다 단합해서 우리가 지키자는 그런 뜻이고, 저는 이제 옷으로서 옷을 보이면서 평화를 부르짖었죠. 우리는 싸움은 싫다. 예. 우리 땅은 우리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호소하기 위해서 선생님한테는 결국 파리에서도 패션쇼를 하셨고, 뭐 국내에는 말할 것도 없고, 네, 네. 독도에서도 패션쇼를 하셨고, 뭐 뉴욕이니 뭐 여러 군데서 하셨는데, 네. 패션쇼는 선생님한테 어떤 의미인가요? 한복은 내가 꿈이라고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한복은. 그러면 패션쇼는 정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패션쇼는 내 생명이죠. 꿈이요 생명.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또 더 중요한 것은 또 제가 작품을 얻게 돼요. 거기서. 내 마음에 싹 나에게 정말로 내 작품이 나를 감동시키는 옷이 몇 벌을 건질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외국 말에 The show must go on이라는 말이 있어요.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네. 그러면 선생님한테 패션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패션쇼는 어떤 쇼인가요? 한만 해도 그거죠. 바람의 옷이죠. 예, 바람의 파리 옷이 첫 무대. 1993년 난 시간까지 외워 있습니다. 93년 3월 11일 아침 11시에 했어요. 첫 정이네요. 첫 쇼예요. 그 프레스타 복대 쇼가 시작하는 첫날 했어요, 제가.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 쇼는 정말 우리 한복이 전통 한복만이 아니고 정말로 모던하게 만들어서 세계 사람들에게 보이는 첫 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그거는 잊지 못하죠. 선생님은 지금 39년째 한복 디자이너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정말 아직도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차 계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열정의 원천이랄까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그 한복의 힘이죠. 한복의 그 아름다움, 한복의 그 철학, 한복의 그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을 온 세계 어디 갖다 놔도 우리 옷 같은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볼 때. 한복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평생 동안 꿈꾸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 후학들에게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그건 저는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내가 한복을 해서 정말 내가 한복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한복을 너무 좋아하고 있나, 이거부터 자기 자신을 타진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돈을 벌여야겠다, 또 유명한 디자이너가 내가 출세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 그건 실패예요. 오로지 죽도록 사랑해야 된다. 정말 한복의 그 아름다움을 알고 자기가 정말 한복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지 먼저 나는 타진하라고 그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선생님 금년에 네. 그렇게 덕을 쌓으시려고 뭐 특별한 계획, 재능 기부도 하시고 그런 뭐 특별한 패션쇼도 계획하고 계시다던데요. 네, 지금 이제 4월 29일 날 제가 이것은 오래전부터 마음먹었던 일인데 좀 시간도 안 맞고 정말 그거 하기가 힘들었어요. 너무 바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문화 가족, 다문화, 또 거기에 또 좀 형편이 안 좋아서 이런 사람들도 많고 또 불우한 사람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았는데 그 애기들, 다문화 가족의 그 어린이 옷, 그냥 평범한 어린이 쇼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지금 못해서 다문화 그 어린이들한테 먼저 옷을 입혀서 가족으로 모임,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나가는 장면도 있고 해서 그 다문화 가족 어린이들을 위한 쇼를 해서 옷을 나는 다 기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동참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 4월에 개최되는 그 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위한 그 자선 패션쇼가 성황리에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이영희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이영희 교수님은 그 한복 디자이너로서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전도사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왕성한 활동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멘토를 모시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영희 선생님을 만나 뵙고 평생을 한복사랑의 한 길로만 정진하신 그 대가의 모습을 봤습니다. 선생님의 일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이 결국 오늘의 그 대가에 이르는 비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랑과 그리고 열정이 결국 성공에 이르는 요체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선생님으로부터 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